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중에서 우리 분배적 정의와 그 시정적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이제 롤스의 정의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었죠. 자, 롤스는 일단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계로 보았습니다. 이런 협동 체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회에서 얻는 이익들, 그리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것, 그러나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울까, 공정할까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게 뭐냐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롤스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분배의 어떤 공정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아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초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이로부터 만장일치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도 우린 배웠습니다. 일단은 제1원칙, 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고 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 기본적인 자유들을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 기본적 자유의 목록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권, 그 다음에 선거에 출마할 권리,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 신체의 자유, 이유 없는 체포,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권리, 그 다음에 재산 소유권, 모두가 다 똑같이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원칙,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졌을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권력, 그리고 소득, 그 돈에 있어서 그 우열,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걸 인정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공정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사회가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보다 더 이익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 모두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봅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뭐 이걸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을 해버리겠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 밑에 있는 계급에게는 아예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대. 그러면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근데 두 번째,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특히 사회적 우연성, 가정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뭐 12시간씩 일을 해야 우리 집안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12시간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시간 뭐 준다고 해서 그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준다고 해서 공정할까? 아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환경,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과도한 재산과 부의 집중을 막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진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2시간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거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거는 각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차등의 원칙의 주요한 점은 뭐냐면 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이 영향력을 아예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영향력을 완화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즉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이 시행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직의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자, 거기다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직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거기에 쓰세요. 자유지상주의자. 이 사람을 자유를 지상 최고의 것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자유와 평등을 같이 강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유를 최고의 것으로, 지상 최고의 것으로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노직은 이 소유 권리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자, 일단은 소유 권리를 왜 중요시했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 하면은 우린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뭐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직이 이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고요. 자, 적극적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자유로, 이것은 뭐뭐를 향한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12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면 공부할 시간이 안 나죠. 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그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입장은 롤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주 옛날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중세시대, 그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명령을 내리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내가 가진 무엇이든 뺏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과 귀족으로부터 이제는 뺏기지 않아도 돼, 뺏기고 싶지 않아, 거기에서부터 내 자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즉, 자유는 내 소유권이 지켜지는 것, 내 재산권이 지켜지는 것, 이것을 자유의 표현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이 소극적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를 했고, 자, 그렇다면 이 소유권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자, 앞에서 분배 정의의 원칙으로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죠. 노직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밑에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주인이 없는 자연물의 경우에 롤스는 취득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로부터 얻은 소유물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자연물,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어, 나무에 다 과일들이 열려 있어요. 이 과일들 다 내 거야 라고 내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한다. 이거 로크에게서 이제 이어받은 이 관념인데, 노동을 통해 이거 이 과일 사과나무 사과 다 따면 다 내 거야. 그건 아니에요. 타인들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이 마을에 이 사과가 이 마을의 양식의 전부야. 사과나무 한 사람이 다 내 노동으로 이걸 다 가져갈 거 안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 남겨놔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취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에요. 이 경우에는 양도의 원칙, 이전의 원칙, 양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의 원칙의 핵심은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교환, 징여, 주는 거, 상속,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 기부, 선물, 매매, 사고 파는 거. 자, 자발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교정의 원칙은 뭐냐면요, 부정의 교정의 원칙은 만약에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잘못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거,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즉 국가의 역할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이 부정의 교정의 원칙입니다. 자, 이로부터 누군가, 어떤 사람은 금을, 뭐 어떤 사람은 은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쌀을, 이렇게 쭉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취득의 원칙과 이전 양도의 원칙이라는 이 과거에 이 절차만 지켜진다면, 이로부터 주인 없는 자연물, 주인이 있는 소유물이었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서 현재 금, 은, 쌀 이런 분배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요. 그게 국가든 누구든지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자, 잠시만요. 이 절차가 공정하면, 즉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지켰으며 현재의 분배의 결과,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 순수 절차적 정의가 롤스 말고, 롤스도 마찬가지고 노직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나가서 더 봐야 될 것은 정형화된 분배 정의론을 비판했대요. 정형화된 분배 정의론을 비판했다? 이건 도대체 뭔 말이지? 자, 여러분,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네모라는 정형화된 어떤 틀을 이야기해요. 이 네모라는 정형화된 분배의 틀,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네모 안에 룰스의 차등의 원칙 아니면 그 마르크스가 이루었던 필요, 아니면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유용성, 아니면 도덕적 공과라는 기준이 있으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배의 결과가 이 네모라는 정형화된 분배의 이 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롤스의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라는 것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하려고 듭니다. 재분배를 하려고 들어요. 즉 요 소유권을 어떻게 하냐면, 취득 이전의 원칙이 지켜졌어도, 야 잠깐만, 금, 은, 쌀 너희가 갖고 있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라는 기준에, 분배의 결과가 이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잠깐 다시 일부 돌려줘, 이거 내가 다시 재분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주는 자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거죠.
주는 자의 권리.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이런 자발적 선택에 따라서 이 소유권을 얻었어. 근데 그것을 뺏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이 침해되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형화된 분배 기준에 맞지 않다고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그 뺏어간 만큼의 뺏어간 만큼의 돈에 해당하는 시간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전히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비정형화된 역사적 정의론입니다. 신체에 접촉하지 않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참여입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자, 봅시다. 이렇게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받는 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누구죠? 기존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강제적인 모든 것들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국가가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모든 것들은 그만큼의 돈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강제 노동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라에 있는 이제 비정형화된 역사적 정의론을 가면요. 자,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이라는 건 없고 소유하게 되는 과정, 지금 현재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 밑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분배의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롭다면, 즉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면 그 분배의 결과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 순수 절차적 정의, 룰스도 노직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 자,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직은 신기한 게 최소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면요. 자, 여러분 자유를 중시해요. 특히 소극적 자유를. 뭐뭐으로부터의 자유. 침해가 없는 불침해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오히려 이제 자유를, 권리를 아예 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정부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있는 게 국가가 없는 상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러면 일단 국가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일단 자연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누군가에게 뺏겨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찰,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을 뺏기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최소 국가는 노직이 오히려 최소 국가 이거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최소 국가 운영에 내는 세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 낫다. 단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했고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소유권의 침해, 권리 침해란 없고요. 딱 요 정도의 국가의 역할은 인정을 합니다. 또 국가 역할, 부정의 교정의 원칙, 정의 원칙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었죠. 취득, 이전에 있어서 부정의함이 생겼으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자, 노지기 롤스와 다른 점, 노지기 롤스를 비판했던 점들을 지금 살펴보자면, 일단 이 국가, 사회를 협동체계로 본 사람은 이거 롤스겠죠. 노직은 협동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봅니다. 협동체계로 본다면 함께하는 걸 중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노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요. 이거 온전히 내가 내 노래 실력으로 번 건데 이거 온전히 다 내 돈 아니야? 내가 세금 왜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나라에서는 계급이 낮으면요 절대 방송에도 나올 수 없고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 노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을 벌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마련해 준 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 그 노래 앨범이 나왔을 때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협동을 해나가는 곳이다. 이러면은 이제 분배 정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직처럼 아니 그냥 자발적 핵심이죠. 자발적 교환의 체계일 뿐이다. 이러면은 내 노래 실력을 내가 다 돈 번 돈인데 왜 이거를 내가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노직이고요. 자, 밑에 차등의 원칙을 비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이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이거 권리 침해다. 국가가 그 정형화된 분배의 기준,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해 분명히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너가 가진 것들 일부 세금으로 내라. 이걸로 복지정책 시행할 테니까. 이럴 거니까. 자, 그러면서 천부적 자산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쌤이 노래 실력을 이야기했죠. 천부적 자산은 똑같은 말로 말하면 자연적 우연성입니다. 자연적 우연성. 자연적으로 타고난 뭐 노래 실력, 축구 실력, 지능 같은 것들.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번 돈을 나누자, 차등의 원칙. 자, 그거 나누자고 하는 거, 이거는 침해하는 거다. 그 노래 실력도 그 개인의 가진 개인의 어떤 정체성인데, 그 개인이 그 노래 실력, 뭐 축구 실력, 그로부터 번 돈을 나누자는 거는, 공유 자산을 여기자는 거는 그 사람을 지금 공유하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부터 써주는 롤스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천히 써줄 테니까 이 밑에 잘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롤스는 이 천부적 자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천부적 자산, 천부적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롤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이지 천부적 재능 자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직은 천부적 재능 자체로 이거 인간 존엄성, 이거 인간의 정체성을 공유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건 나도 동의한다. 이 천부적 재능 자체를 어떻게 공유하냐, 이것은 정의의 제1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인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인신, 몸이라는 말에는 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포함해서 축구 실력, 노래 실력, 지능 이런 천부적 재능 자체는 그 사람의 것이 맞다. 이것은 정의의 제1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이다. 내가 공동자산으로 여기자는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다. 즉 어떤 사람은 좋은 노래 실력을, 어떤 사람은 좋은 축구 실력을, 어떤 사람은 높은 지능을 받게 된 그 분포, 그 분배,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응분의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응분이라는 건 뭐냐면 즉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롤스가 봤을 땐 없어요. 이거게 갖고 태어나는 거죠. 우연성, 랜덤이죠, 랜덤. 그렇기 때문에 누릴 자격, 받을 만한 자격, 무언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우연하게 타고난 거, 그거에 대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는 자연적 사실, 이게 타고나는 건 그냥 자연적 사실이죠. 자연적 사실일 뿐이죠. 그렇게 그냥 타고난 거예요. 어떤 관점,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공동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즉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은 이거 자체로는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어떤 축구선수 진짜 축구 재능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태어난 거 자체만으로 그 선수에게 너 이거 부정이야, 이게 말해, 이렇게 욕할 수는 없죠. 그냥 그렇게 그 사람 그냥 타고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정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타고난 그 천부적 재능, 그것을 어떻게 사회가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자연적 사실이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표현하는데 이 관점과 태도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최대 수혜자라면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조건으로만 그 분포로부터 내가 가진 높은 지능, 높은 축구 실력, 높은 노래 실력, 이런 거부터 얻은 이익을,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조건으로만, 즉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쓰일 수 있게 내가 가진 이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놓아야, 그래야 된다. 그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이것도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되는 협동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즉 이익을 함께 나누어야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그 차등의 원칙, 이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롤스의 대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잘 써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왈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의 분배 정의론을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덕윤리학에서 우리 봤죠? 그런데 덕윤리학은 초점이 어디였냐면 사람에 있었고요. 어떤 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덕을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해당 공동체마다 좀씩 다르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 왈저는 공동체주의, 즉 초점은 공동체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적 평등, 복합적 평등으로서의 분배 정의, 이게 뭔 말일까에 대해서, 가치의 분배가 정의로운지 여부는 그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단일한 보편적 분배 원칙이 아니라, 롤스랑 노직은 단일한 보편적 분배 원칙을 이야기하죠. 정의의 원칙 롤스, 노직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 분배 영역별로 다르다. 그 가치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 분배의 원칙이 그 가치별로 다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 자, 우리 힌두교에서 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힌두교에서 소. 이 소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힌두교에서 소는 먹는 게 아니죠. 즉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의 소는 이거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생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소는 음식, 고기로서 분배가 될 수 있는 건 한국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 해당 소라는 가치가 그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에 따라,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떤 건 음식으로서 안 되고 어떤 건 음식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이제 그와 관련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지금 왈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별로 다르다. 또 빵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빵이라는 사회적 가치, 하나의 이 가치도 어떤 것에서는 이거 음식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것은 종교적 의미,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빵이 어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교회 같은 곳에 그 빵을 먹는 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가치가 투영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위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들을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왈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왈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분배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이게 영역별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돈이라는 가치, 그리고 권력이라는 가치, 그리고 보건 의료라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건 경제 영역에 해당하겠죠. 권력이라는 건 정치 영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영역별로 그 가치에 따라 분배의 원칙이 다 다릅니다. 이 경제 영역에서 이 돈이라는 가치는 왈저가 봤을 때 자유교환이라는 분배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요. 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론하고 선거하죠. 보건의료도 이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왈저가 봤을 때 영역 내의 독점은
부정의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결국에 이 경제 영역에서 삼성이 이 자유교환의 분배 원칙을 지키면서 결국에 이 경제 영역의 거의 모든 돈을 다 독점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 분배 원칙이 지켜졌다면 부정의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정의한 건 뭐냐면 전제가 부정의하다고 얘기를 해요. 전제가 부정의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자, 전제란 어떤 가치에서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가치까지 용이하게 소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이란 사회적 재화의 독점 형상이 아니다. 영역 내에서는 불평등이 일어났다. 삼성에서 많은 돈을 가져갔다. 그래도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영역에서 그렇게 삼성의 뭐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 그 독점하는 상황이 왔어요. 분배 원칙만 지켜졌으면 이거 부정의한 건 아닙니다. 뭐가 부정의하냐면 근데 권력에서 이 권력이라는 가치를 나누는 분배 원칙은, 그리고 보건의료 이 가치를 나누는 분배 원칙, 이것은 다 다르죠. 자유교환과 달리 토론민주주의 필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아파서 누워있어. 막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VIP실로 바로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제일 먼저 한다? 그거는 왈처가 봤을 때 그게 부정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얻으려고 한다? 그게 부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어떠냐면, 국가의 역할은요, 요 영역 간 분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 영역 간에 침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자유교환의 원칙에 따라 돈을 얻지 않는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아파서 뭐 예를 들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거 왈처가 봤을 때 안 됩니다. 그게 부정의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자, 오른쪽에 자, 이제 다원적 평등, 복합적 평등 알겠죠? 영역별로 그 분배 원칙에 따라 다원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입장인 거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몇 가지 예시를 쌤이 써놨습니다. 왈처가 했던 말이고, 시간 있을 때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화 개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개념. 룰스의 심화 개념 한 이 정도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룰스는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이 두 가지 사회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사회주의가 들어가죠? 그 밑에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룰스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자유를 강조를 하죠. 그 두 가지 가치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장 경제 체제가 이 사회에서도, 이 자유주의적 사회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차이점은 뭐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 생산수단의 사유재산, 그것이 자본가 계급이 그것을 이제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게 됐다. 생산수단, 땅, 공장 이런 것들의 사유재산 반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가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정의의 원칙 중에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정의의 원칙 중 이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기에서 우리 기본적인 자유의 목록들을 보았죠. 이거 배웠었죠. 기본적 자유의 목록 중에서 사유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도 이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되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로서,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자, 롤스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본인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보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우리가 접하기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앞에서 선생님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 옹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롤스는. 그런데 본인의 이상 국가는 이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거 아니고요, 요게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지정책은 오케이라는데 신기하게 복지국가는 인정을 하지 않네. 왜 그럴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본은요, 땅과 건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본 소유가 축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결국에 소수가 경제와 정치, 그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영향력을 거의 다 끼쳐버릴 거야. 그러면은 뭐 평등한 자유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그런 게 지켜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소수가 거의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그래서 앞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배웠을 때 소수에게 과도한 재산과 부의 집중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 상속, 증여를 할 때, 즉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걸 줄 때 재산과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세금을 매깁니다. 즉 유산을 남기려고 할 때 그 유산권에 어느 정도 이런 세금을 통해 제한을 가하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 많은 소득을 번다? 그럼 소득세. 그리고 비례적 소비세.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이 크게 소비를 하겠죠? 그것에 비례하는 소비세를 내는 등 이제 누진세의 차원에서 많이 벌면,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본 소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으로 걷었어, 국가에서. 그러면 그 자본을, 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땅, 건물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최소 수혜자들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면, 자,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존감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 치세요. 자, 각 기관의 시작점에서 이런 생산적 자산, 땅, 건물, 그리고 인적 자본. 자, 인적 자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왼쪽에 쓰세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중에 또 하나로 쌤이 이런 모습을 썼었어요. 소득 또는 본인이 가진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걸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 어느 정도 땅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요즘을 치면 나 그래도 내 소유로 아파트도 있어. 아니면 내 소유로 어떤 건물이 있어.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의무교육, 국가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 나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러면 나는 뭘 해도 할만하겠는데?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복지국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사는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받을 대로 다 받아요. 가정환경이 힘들어. 12시간씩 아르바이트 해. 그래서 결국에 하층민이 됐어. 그러면 그 하층민이 됐을 때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은 이제
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어떻게 돼? 그냥 수동적으로 복지에만 의존하고 하층 계층에만 머무르도록. 이 사람은 자존감이 보통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롤스에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아. 능동적인 삶을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복지를 받기만 하는 이런 복지 정책을 뭐지 혜택을 내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각 기관의 시작점에서 이런 자본들을 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기술과 어떤 지식들을 얻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들 열심히 살 거야. 이 사회 협동 체계, 협동하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갈 겁니다. 다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한다, 호해, 혜택을 서로 위에서 아래로 나누어 준다가 아니라 호해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다.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사람들도 자존감이 높아. 그리고 갖출 건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어느 정도 이러면서 위아래 이런 관념이 아니라 협동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호혜적 차원에서 하면서 이 밑에 쌤이 두 가지 지금 써놨죠. 이거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재산소유 민주주의 요약을 하면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특히나 롤스가 강조하는 자유, 입헌, 민주주의. 여기서 입헌이란 헌법, 법에 따라 운영되는 걸 말해요. 헌법에 따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합법적인 것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합법적, 일반적 정의, 공정한 것, 이거 부분적 정의, 특수적 정의 하면서 이 부분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분배, 시정, 교환.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 실현.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에서는 그 산술적 비례에 따른 정의의 실현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정의는 완전한 덕이다. 모든 탁월성이 다 보였다. 이 말이 뭐냐? 자, 일반적 정의, 준법 생각을 해보세요. 법은요, 그 사회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라, 절제 있는 행동을 해라, 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법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용기, 절제, 모든 덕을 갖춘 사람이다. 똑같은 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완전한 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중요한 거 이제 롤스부터죠. 사상체계 제1덕목의 진리이듯이 만약에 진리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어요. 그럼 그 사상은 그냥 아예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본인이 얘기하는 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 정의의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 이게 원초적 입장이죠.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고 부른다. 제1원칙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오직 이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누군가는 기본적 자유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쌤이 얘기했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를 예시로 얘기했죠. 이 밑에 이거 쌤이 아까 중요하다고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공동자산을 간주해야 되는 건 천부적 재능의 분포지 천부적 재능 자체가 아니다.
공동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건 천부적 재능의 분포, 즉 사람들 사이의 차이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노래 실력, 굉장히 좋은 노래 실력 갖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이런 차이. 이 재능의 분포라는 자연적 사실에 대한 어떤 태도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공동자산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공헌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허용이 된다. 즉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재능 자체는 그냥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다.